부산의 작은 세탁소. 평범한 날에 들린 최영수 장로의 날카로운 비판. 하지만 그의 특유의 팔자걸음이 박미영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12년 전 아들 준혁을 잃은 그 비 오는 날에 진실이 드러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숨막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최영수 장로의 목소리가 세탁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62세 박미영은 무거운 다리미를 내려놓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장로가 들고 온 하얀 와이셔츠에는 미세한 주름이 남아있었지요. 햇빛에 비추어야 간신히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다려드릴게요.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셔츠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7개월. 최 장로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세탁물에서 먼지 한 점 찾아내고 다림질에서 주름 하나 지적하며 그녀를 내려다봤지요. 요즘 어린 세대가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서 그렇지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걸 용납 못합니다. 교회 장로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니까요. 최 장로는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낡은 세탁기, 곳곳에 스며든 세제 냄새, 빛바랜 달력.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초라해 보이는 듯했지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미영은 오래된 다림질대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최 장로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그는 떠나지 않고 그녀가 다림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단골이니까 이번엔 봐드리는 거예요. 미영은 묵묵히 다림질을 이어갔습니다. 셔츠의 주름을 하나하나 정성껏 펴면서 속으로는 10번도 더 셌지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것이 그녀가 감정을 누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3월의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지요. 빗소리는 언제나 그녀를 그날로 데려갔습니다. 12년 전 아들 준혁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그 비 오는 날로. 장로님, 완성됐습니다. 미영은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를 조심스레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최 장로는 셔츠를 들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지요. 그의 입가의 얇은 미소는 만족보다는 우월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야 좀 쓸만하네요. 역시 꼼꼼히 지적해야 한다니까. 그때였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요. 미영의 딸 수연이 우산을 털며 들어섰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딸은 명절을 앞두고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엄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 잡느라 혼났어요. 아이고, 우리 딸 미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연은 최 장로를 발견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최 장로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변호사인 수연 앞에서는 조금 전과 다른 모습이었지요. 아, 수연 씨, 명절 연휴 시작이라 일찍 내려왔네요. 네, 어머니 얼굴 좀 보러 왔어요. 수연의 시선이 어머니의 다림질로 빨갛게 달아오른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최 장로가 들고 있는 셔츠로 향했지요.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에게 전부터 들어서 최 장로의 진상짓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셔츠 몇 번째 다림질이에요. 미영은 당황한 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달라는 거지. 2번째입니다. 최 장로가 끼어들었습니다. 품질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인데요. 수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똑똑한 법조인다운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지요. 장로님, 우리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22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단골 손님들은 어머니 솜씨를 인정하시고요.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최 장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셔츠를 잡으며 투덜스럽게 대답했지요. 뭐, 어쨌든 됐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그가 세탁소를 나서는 순간 미영의 시선은 그의 특유한 걸음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팔자 걸음으로 바깥쪽이 다른 구두. 그 걸음걸이의 리듬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매번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창밖으로 사라지는 최 장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에 그의 발걸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특유의 팔자로 벌어진 걸음걸이가 선명하게 눈에 남았지요. 그 사람 걸음걸이가 익숙해.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탁자로 다가가 오래된 달력을 바라보았지요. 3월 12일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떠난 날이었지요. 그날 병원에서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줬었어. 찌랴. 화질이 너무 나빠서 사람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잠시 멈춰서 준혁이를 확인하던 사람의 걸음걸이가 특이했어. 그 특유의 팔자 걸음이 영상에서도 보였지. 하자르치. 12년이 지났는데도 그 걸음걸이는 잊을 수가 없었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혹시 최 장로가 그 영상 속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내 착각일 거야. 12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 게다가 영상은 너무 흐려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차뜨. 미영의 말과 달리 그녀의 떨리는 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 난 그때부터 꿈에서도 그 걸음걸이를 봤어. 잊을 수가 없었어. 수연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준혁의 기일이었지요. 설날을 앞둔 이 시간, 미영의 집에는 여전히 2명분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자리를 12년째 지키고 있었지요. 세탁소 문 위에 풍경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미영의 귀에는 그것이 아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지요. 엄마, 오늘은 일찍 문 닫고 집에서 쉬어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녀는 세탁소 구석에 놓인 작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준혁의 미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지요. 영원히 16살로 멈춰버린 그 얼굴. 우리 준혁이가 신발끈을 항상 풀어헤치고 다녔지.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아들의 신발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항상 풀려있던 신발끈. 그리고 끝내 찾지 못한 신발. 신발끈 꼭 매라고 얼마나 잔소리했는데. 수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눈이 반짝였지요. 엄마, 제가 내일 어디 좀 들러야 할 것 같아요. 옷받기에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디 가려고? 수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12년 전 파일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직감이 들어요. 그 장로님과 오빠의 사고가 관련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퍼지추. 미영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직감은 대부분 맞아떨어졌지요. 변호사 수연이 그런 직감을 얘기한다면 설마 내 엄마, 최 장로님의 걸음걸이가 익숙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영의 가슴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체념도 아닌 정의를 향한 불꽃이었지요. 세탁소 창 밖으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영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침묵의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내일 준혁이 제사상 차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자. 미영은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오래된 상자를 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품들이 고이 담겨 있었지요. 노란 우비, 찢어진 교과서, 그리고 신발 한 짝. 12년 동안 묻어둔 질문들을 이제는 물어볼 때가 온 것 같구나
하부우차마. 그 순간 다시 한번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늘 앉아 계시던 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여사, 혹시 최 장로님이 다녀가셨나요?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이 할머니는 최 장로가 이사 온 이후로 유독 불안해 보였고 미영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피하곤 했습니다. 방금 가셨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이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사람,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그 사람 뭔가 수상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 할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가 저번 주에 우연히 들었어요. 최 장로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박미영 씨 아들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서 말이야.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이세요? 그 사람이 왜 우리 오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할머니는 갑자기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이상해서. 그런데 박 여사, 곧 설날인데 준비는 다 하셨어요. 하지만 미영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보여온 이상한 행동들, 최 장로가 이사 온 후 더 심해진 그녀의 불안한 기색, 그리고 얼마 전 버스 정류장에서 최 장로와 이 할머니가 팽팽하게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던 일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 12년 전 그 사고 날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계셨죠. 이 할머니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 할머니가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준혁이가 사고 당했을 때 일들을요. 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다시 살폈고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해. 그 사람이 알면. 이 할머니는 갑자기 결심한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그때 모든 걸 말해줄게요. 오랫동안 용기가 없어서 미안해요. 참. 이 할머니는 서둘러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미영과 수연은 충격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영의 눈에 12년 만에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그동안 이 할머니가 보여온 이상한 행동들, 그녀의 불안한 시선, 최 장로를 볼 때마다 숨기려 했던 그 표정,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내 생각에는 이 할머니가 그날의 목격자였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사실을 최 장로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사버르렴. 그런데 왜 12년 동안 침묵했을까요? 아마도 두려웠겠지. 최 장로의 삼촌이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자빠르. 하지만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고. 미영은 창밖으로 사라지는 이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탁소 창문에 맺힌 빗방울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알아내자. 우리 준혁이를 위해서.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마치 12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탁소 주인으로 22년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쌓인 때는 옷의 얼룩보다 지우기 어렵다는 걸 알았지요. 창밖으로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규칙적이었지요. 엄마, 자요. 수연이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지요. 미영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 내 오빠 생각하고 있었어. 수연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파일들이 펼쳐져 있었지요. 엄마, 제가 법무법인 데이터베이스로 최영수 장로님을 조사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컴퓨터와 친하지 않았지만 딸의 능력을 신뢰했지요. 뭐가 이상한데? 최영수 장로님이 7개월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11년 이상 해외에 있었대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장로님이 처음 출국한 날짜가 오빠 사고 한 달 후예요.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침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지요.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일 수도.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최 장로는 최민규 회장의 조카예요. 최민규 회장이 누군지 아시죠? 이 지역 토박이로 정재계를 다 주무르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미영은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최민규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이름이었지요. 그래서 최민규 회장이 돌아가신 뒤에야 최영수 장로님이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왔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지요. 수연이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12년 전 오빠 사고 당시 CCTV 영상이요. 미영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 영상은 우리 봤었잖아. 참, 맞아요. 그런데 12년 전보다 기술이 발전했어요. 엄마, 최신 AI 보정 기술을 사용해서 화질을 개선해 달라고 전문가에게 한 달 전에 맡겼는데 조금 전에 이메일로 복원 영상이 왔어요. 원래 영상은 너무 흐려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수연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흑백 영상에는 비 내리는 횡단보도가 보였지요. 우비를 입은 소년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면 밖에서 차가 나타났고 미영은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귀로는 수연의 설명이 들려왔지요. 차가 멈췄어요. 그리고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잠시 준혁 오빠를 확인하더니 다시 채 올라 도망쳤어요. 하치겐. 미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화면이 일시 정지된 상태였고 수연이 특정 부분을 확대하고 있었지요. 여기 보세요. 엄마, 운전자의 걸음걸이. 확대된 영상에서 차에서 내린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뚜렷한 팔자 걸음이었지요. 최 장로님의 걸음걸이와 정말로 비슷해요. 샷들이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꿈에서도 수없이 본 그 걸음걸이. 이제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된 순간이었지요. 설마 그 사람이...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9% 확신해요. 엄마, 그가 오빠를 친 뺑소니 운전자예요. 미영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이상한 익숙함, 그 특유의 걸음걸이, 그리고 그가 항상 그녀를 모욕하려 했던 이유까지 말이죠. 죄책감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두려운 무슨 생각이면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온다니. 수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이 할머니를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분이 목격자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미영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준혁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12년 전 그날, 그녀는 아들에게 잔소리했습니다. 신발끈 꼭 매고 다니라고 몇 번 말했니? 그것이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지요. 그래, 내일 이 할머니를 만나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최 장로가 이 할머니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수연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맞아요. 이 할머니가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위협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지요.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색이 바랜 노란 우비와 함께 신발 한 짝이 있었습니다. 풀린 신발끈 그대로였지요.
이걸 내가 직접 들고 가고 싶어. 준혁이의 마지막 흔적을. 수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상자로 다가와 신발을 바라보았지요. 다른 한 짝은 결국 못 찾았네요. 저거, 그래, 그날 사고 현장에서 한 짝만 남아 있었어. 다른 하나는 끝내 찾지 못했지. 신발 한 짝,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12년의 상징 같았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신발끈을 만졌지요. 항상 풀려있던 그 끈처럼 그녀의 마음도 12년간 풀린 채로 있었습니다. 내일 이 할머니를 만나서 모든 진실을 알아내자. 새벽 5시 30분, 미영과 수연은 약속된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온 걸까 수연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미영은 벤치에 앉아 준혁의 신발을 꼭 쥐고 있었지요. 40분이 지나도 이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지요. 이상해. 느낌이 너무나 이상해. 그때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가 아니었지요. 동네 순찰을 돌던 경찰이었습니다. 혹시 박미영 씨이신가요? 미영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영순 할머니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세요. 여기 계실 거라고 박미영 씨를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미영과 수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쓰러졌다니. 바로 어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어느 병원으로 가셨나요? 해동종합병원입니다. 찾았다. 할머니께서 중요한 말씀이 있다며 박미영 씨를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미영과 수연은 서둘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영은 불안하게 준혁의 신발을 쥐었지요. 엄마, 너무 이상해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다니. 그 사람이 뭔가 했을지도 몰라. 할머니가 비밀을 말하려는 걸 알고. 병원에 도착하자 이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으로는 심장마비 증세였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했지요. 면회는 한 명씩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요. 미영은 준혁의 신발을 수연에게 맡기고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지요.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미영이 다가가자 천천히 떠졌습니다. 박 여사. 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이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려 했지만 미영이 말렸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이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속삭였지요. 시간이 없어요. 들으세요. 미영은 고개를 숙여 귀를 이 할머니의 입가에 가까이 댔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있었고 다 봤어요. 검은색 차가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를. 그리고 운전자가 나와서 확인했어요.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최영수 맞나요? 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네, 그 사람이에요. 최민규 회장의 조카 최영수. 곁들연. 당시에는 최민규 회장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 집안에서 운영하는 빌딩에 제 가게가 있었고 몇 달치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날 지경이라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요. 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12년 동안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알았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이 할머니의 눈이 두려움으로 커졌습니다. 어젯밤 최영수가 찾아왔어요. 옛날 일은 묻어두라고. 그리고 박미영과 이야기하면 가족들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협박했어요. 미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영수가 이미 이 할머니를 찾아갔다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치를 죽기 전에 꼭 이 말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꽉 잡았어요. 그 전화할 수 있었어요. 이 할머니의 손이 미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게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민규는 죽었고 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12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셨을 텐데 이 할머니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준혁이를 위해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너무 미안해.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미영은 이 할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연이 복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떠셨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 최영수가 준혁이를 친 사람이야. 이 할머니가 다 봤대. 그리고 최영수가 어젯밤에 할머니를 협박했던 거야. 수연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증인 협박이라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지요. 그래, 경찰서로 가자. 이제 모든 증거가 있어. 병원을 나서는 길. 미영은 수연으로부터 준혁의 신발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신발끈을 매듭지었지요. 준혁아, 이제 진실을 찾았어. 너를 위해 끝까지 싸울게. 병원에서 나온 미영과 수연은 일단 자료를 정리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증언으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택시 안에서 수연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가 협박받았다는 증거도 있으면 더 확실할 텐데. 아까 집에 도착하자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준혁의 신발을 조심스럽게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은 노트북을 열어 이 할머니의 증언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엄마,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서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해요. 이 할머니의 협박 사실도 추가해서요. 미영은 차를 끓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지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지? 수연이 문을 열자 최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들고.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수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와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영이 차분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런 늦은 시간에. 최영수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미영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결국 그는 현관에 서서 말을 이었지요. 이영순 할머니와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나이가 많으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오래전 일을 자꾸 혼동하시는 분이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예시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으리라고 했지요. 미영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2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사람, 아들을 치고 도망간 그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인용하며 용서를 말하고 있었지요. 장로님, 하나님은 진실을 아실 겁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말하다니. 최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여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단지 김할머니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나요? 옛날 일은 묻어두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협박하셨죠. 최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폈지요. 그건 할머니가 오해하신 겁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이때 수연이 휴대폰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장로님, 증인 협박도 범죄입니다. 최영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지요. 이봐, 젊은 양반. 좋은 변호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역에서는 저희 가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미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지요. 제 아들의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당신의 위선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최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마지막으로 충고하겠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내세요. 그럼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그는 돌아서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팔자걸음이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지요. 문을 닫고 난 후 미영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 어머니를 부축했지요. 엄마, 괜찮아요. 정말 그 사람이 우리 준혁이를. 수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더 확실해졌어요. 이 녹음본도 있고요. 그날 밤 미영은 준혁의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12년 동안 손대지 않은 그대로의 방이었지요. 책상 위에는 준혁이 마지막으로 풀던 수학 문제집이, 침대 옆에는 읽다만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드디어 찾았어. 그 사람을.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구나. 미영은 준혁의 베개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지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의 친구인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지요. 이모님, 수연이한테 모든 이야기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뺑소니 사건이 아니에요. 권력과 위선이 결합된 사회적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기사화하고 싶습니다.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12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조용히 견뎌왔는데 갑자기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지요. 괜찮을까?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최민규 회장 가문보다 강해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님, 우리 세대는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해요. 제가 책임지고 이 기사를 쓰겠습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니구나. 우리 준혁이를 위해서. 그날 오후 미영과 수연은 이 할머니를 병문안 갔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있었지요. 박 여사, 어젯밤에 최영수가 찾아왔다면서요. 정말 무서웠겠어요. 미영은 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 용기를 내요. 지난밤에 저도 깨달았어요. 우리 세대는 권력에 너무 오래 참고 견뎌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다층 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동안 너무 두려웠어요. 최민규 회장이 워낙 이 동네에서 세력이 컸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 나이가 며칠 안 남았는데 더 이상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 이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최영수가 찾아왔을 때 이걸로 몰래 녹음했어요. 내가 트로트를 좋아해서 TV에서 노래 나오면 녹음하던 건데 옛날 녹음기라 음질이 좋진 않아. 그래도 약간의 쓸모는 있을 거예요. 미영과 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배운 게 있죠. 요즘 TV에서 범죄 드라마를 보면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찾다.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 속에는 눈물이,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이틀 후, 지역 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실렸습니다. 12년 전 뺑소니 사건의 진실 현직 대형교회 장로의 이중생활. 기사에는 상세한 증거들과 함께 최영수의 위선적인 행동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증언, 복원된 CCTV 영상, 최영수의 협박 녹음 내용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지요. 특히 기사 말미에는 미영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항상 참고 견뎌왔습니다. 불의를 보아도 고개를 숙이고 아픔이 있어도 숨기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제 아들 준혁이를 위해 이제는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떤 어머니도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사는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박미영과 수연은 12년 전 준혁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최영수의 위선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 정의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 엄마와 쌍둥이 자녀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한 가지. 그날 세 개의 관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비 오는 아침, 침묵 속에 고요히 흐르는 눈물.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장례식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 그 사람이 남긴 단 하나의 행동은 이 이야기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지 못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영혼의 속삭임이 들릴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대전의 차가운 4월 아침, 세 개의 하얀 관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다. 장례식장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부재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가운데에는 어머니 은주, 한쪽에는 아들 민혁, 다른 쪽에는 딸 채린. 둘 다 겨우 10살이었다. 빗방울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며 마치 하늘도 함께 슬퍼하는 듯했다. 촛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세 개의 영정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가운데의 은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양옆의 민혁과 체리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약간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똑같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런 비극이 어떻게... 검은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은주는 38세의 간병인이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왔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노부모를 돌보는 일을 하며 자신의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날 교회 합창단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그들의 차를 덮쳤다. 세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대전 전체가 이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쌍둥이들은 학교와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주는 친절함으로 알려져 있었다. 은주가 돌보던 노인들의 가족들도 와서 눈물을 흘렸다. 은주 씨는 항상 내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돌봐주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흐느끼며 말했다. 꽃들이 장례식장 곳곳에 놓여 있었고 작은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조용히 꽃밭에서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 음악은 마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 같았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김 씨라는 야간 경비원이 젊은 기자에게 비밀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긴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젊은 기자 민수는 호기심에 눈을 크게 떴다. 소녀라고요? 누구였죠? 모르겠어요. 카메라에 찍혔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볼 수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가리고 있었거든요. 김 씨는 주위를 살피며 계속했다. 그 아이는 촛불을 하나 켜고는 세관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뭔가 속삭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다가갔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사라졌어요.
마치 유령처럼요. 하찮은다.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영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보안 카메라 영상이 그냥 없어졌어요. 민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 아이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면 어쩌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고통을 짊어진 것 같았까요? 김 씨의 눈에는 공포와 의문이 교차했다. 민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장례식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세계관 뒤편으로 갔다. 그곳에는 조의금을 놓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 뒤에 민수는 아직도 따뜻한 촛불 하나를 발견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촛불을 들어올리자 그 아래에는 비에 젖은 작은 쪽지가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거기에는 한 단어만 적혀 있었다. 언니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누가 이 쪽지를 남겼을까? 민혁과 체리는 쌍둥이였고 은주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민수의 기자 본능이 깨어났다. 이 가족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장례식장의 불빛이 잠시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신호 같았다. 민수는 촛불을 원래 자리에 두고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세계의 하얀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리라고.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장례식장 안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가사가 공간을 채우는 동안 세계의 영정사진 속 미소는 마치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보였다. 대전의 작은 교회 종소리가 이른 아침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민수는 12시간 내내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밤을 사운 후에 무기력함을 느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쪽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언니, 누가 왜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까? 김 기자님, 커피 한잔 하세요. 신문사의 인턴 소연이 그에게 따뜻한 종이컵을 건넸다. 고마워. 소연아, 민수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알다시피 난 이 사건을 놓칠 수 없어. 여기에는 뭔가가 있어. 소연은 그의 컴퓨터 화면을 흘긋 보았다. 거기에는 은주와 그녀의 쌍둥이 자녀들의 사진이 있었다. 정말 슬픈 사고였어요. 온 동네가 충격에 빠졌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 이상일 수도 있어. 어제 장례식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는 소연에게 촛불과 쪽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연의 눈이 커졌다. 은주 씨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나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 그걸 알아내려고 해.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은주가 일했던 요양원의 원장과의 만남이었다. 윤은주 씨는 우리 시설에서 6년간 일했습니다. 최 원장이 말했다. 그녀는 매우 헌신적인 간병인이었죠. 특히 치매 환자들을 잘 돌봤어요. 그들이 불안해할 때 노래를 불러주곤 했죠. 주부인주로런사. 그녀의 개인 생활은요. 쌍둥이들은 어디서 시간을 보냈나요? 그녀가 일하는 동안에요. 최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은주 씨는 매우 사적인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인 일은 거의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했어요. 박 목사님이 돌봐주셨죠. 민수는 메모를 했다. 박 목사님이요. 네, 태양교회의 박영수 목사님이요. 은주 씨는 그 교회 열심인 신도였어요. 그리고 쌍둥이들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민수의 다음 목적지는 태양교회였다. 그곳은 대전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교회였다. 그가 도착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민혁이와 채린이를 위해 노래하고 있어요. 박 목사가 민수에게 설명했다. 그는 50대 후반에 친절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들은 우리 합창단의 별이었어요. 하츠란타. 합창 연습이 끝난 후 민수는 박 목사와 함께 교회 사무실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쌍둥이들의 사진이 놓인 작은 추모 공간이 보였다. 목사님, 은주 씨와 아이들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 목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주 씨는 9년 전에 이 교회에 왔어요. 그때 쌍둥이들은 아주 어렸죠. 그녀는 조용했지만 신앙심이 깊었어요. 항상 예배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나가곤 했죠. 아마도 일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들이르, 쌍둥이들은요, 민혁이와 채린이는 특별했어요. 목소리도 아름다웠고 매우 똑똑했죠.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 자기들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죠. 민수는 펜을 돌리며 물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사고 전에 아이들이 합창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던데요. 박 목사의 표정이 변했다. 약간의 불편함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네, 사고 3주 전쯤이었어요. 갑자기 노래하기를 거부했죠. 이유를 물어봤지만 뭐라고 했나요? 그들은 소리가 무서워요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은주 씨에게 물어봤지만 그녀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스치, 민수의 기자 본능이 깨어났다.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행동의 변화라든지. 박 목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은주 씨가 더 불안해 보였어요. 항상 주위를 살피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마치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죠. 상견단네. 민수가 더 질문하려는 순간 합창단 아이 중 한 명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목사님, 지연이가 또 왔어요. 교회 뒤에서 보았어요. 박 목사가 갑자기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어디 민수도 따라 일어났다. 지연이가 누구죠? 박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민수는 재빨리 그를 따라갔다. 그들이 교회 뒤편에 도착했을 때 긴 머리를 한 소녀의 실루엣이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지연아, 박 목사가 소리쳤지만 소녀는 이미 사라졌다. 저 아이가 누구죠? 민수가 다시 물었다. 박 목사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달 전부터 교회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항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죠. 쌍둥이들을 특히 주시하는 것 같았어요. 참대체로니 민수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혹시 그 아이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나요? 촛불을 켜고 박 목사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죠?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합창단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중 한 명, 작은 여자아이에게 물었다. 너는 지연이에 대해 뭘 알고 있니?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언니는 비밀이에요. 채린이가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채린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더러 초록색 방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초 때 민수의 등줄기를 오싹한 기운이 내려갔다. 초록색 방,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지연이라는 소녀는 누구지? 박 목사가 갑자기 민수의 팔을 잡았다. 김 기자님, 이 일에 대해 기사를 쓰실 생각이시라면 조심하세요. 이 마을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민수는 목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은주 씨와 아이들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닐지도 몰라요. 박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다가는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교회 종이 울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박 목사의 경고가 귀에 울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가 반드시 파헤쳐야 할 무언가였다. 민수는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 섰다.
그는 은주와 쌍둥이들이 살았던 집을 찾아온 것이다. 4층의 허름한 건물은 사고 후 출입 금지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었다. 경찰 수사 중 무단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문에 붙어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겠지. 민수는 중얼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테이프 아래로 몸을 숙여 문으로 다가갔다. 아파트 관리인에게 취재차 왔다고 말하며 얻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실내는 어둡고 차가웠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반쯤 마신 물잔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책가방들이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주인들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민수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쌍둥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혁과 체리는 대부분의 사진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은주의 사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피하는 타입이었을까? 작은 복도를 따라 쌍둥이들의 방으로 보이는 곳에 들어섰다. 2개의 작은 침대와 책상, 장난감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대부분 밝은 색의 행복한 그림들이었다. 하지만 한 구석에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다. 3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가운데 은주로 보이는 여성과 양옆에 쌍둥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림의 구석에는 또 다른 소녀가 그려져 있었다. 긴 머리를 한 소녀였다. 그녀는 나머지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 민수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림 뒤에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엄마, 민혁, 채린, 그리고 언니. 민수는 다시 한번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쪽지를 떠올렸다. 그는 아이들의 서랍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학교 공책, 장난감, 일기장,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침대 밑을 살펴보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더 많은 그림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그림들은 이전에 본 것과는 달랐다. 어둡고 불안한 그림들이었다. 한 그림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고 쌍둥이들은 테이블 아래에 숨어 있거나 묶여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림 한 장에는 이교장 선생님이라는 글씨가 휘갈겨 써 있었다.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교장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는 계속해서 아파트를 조사했다. 작은 부엌, 은주의 침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문 하나. 문은 잠겨 있었다. 민수는 문을 살펴보았다. 녹색 페인트가 문틈에서 벗겨지고 있었다. 초록색 방, 박 목사가 말했던 그 방이 바로 이곳일까?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마침내 주방에서 가져온 칼로 간신히 문을 열 수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방은 완전히 초록색이었다. 벽, 천장, 심지어 바닥까지. 하지만 페인트는 오래되어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있었다. 누구의 방이었을까? 민수는 중얼거렸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노트북이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열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다. 벽에는 학교 증명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 10대 소녀의 사진. 긴 머리를 한 소녀였다. 옷장을 열어보니 10대 소녀의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다.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다. 마치 수년 동안 아무도 이 방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 민수는 침대 밑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상자가 있었다. 이번에는 더 큰 상자였다. 그 안에는 더 많은 그림들이 있었다. 모두 쌍둥이들이 그린 것으로 보였다. 그림들은 모두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 쌍둥이들이 숨어 있거나 묶여 있는 모습, 그리고 종종 은주가 울고 있는 모습. 한 그림에는 이교장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민수는 방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이불 속에서 그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을 열어보니 10대 소녀의 일기였다. 첫 페이지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정유진의 일기. 유진. 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은주의 또 다른 딸일까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쌍둥이들만 있었다고 모두가 말했는데. 민수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마지막 기록은 9년 전이었다. 엄마가 또 울었어. 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제발 그만해 주세요 라고 계속 말했어. 나는 누구인지 물어봤지만 엄마는 그냥 괜찮다고만 했어. 혼두겠네. 하지만 나는 알아. 그것은 이교장 선생님이야. 그는 엄마가 학교에서 청소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엄마를 괴롭혀 왔어. 엄마는 내게 말하지 않지만 나는 들었어. 그는 엄마에게 이상한 일을 하라고 강요해.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일자리를 잃을 거래. 우리는 그 돈이 필요해. 특히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일기장을 넘겨 더 읽었다. 오늘 이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를 불러냈어. 그는 내게 엄마에 대해 물었어. 엄마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그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나는 그의 손길이 싫어. 모든 게 이상해. 한트제.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불안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말했어. 우리는 이사를 해야 한대. 멀리. 그리고 내가 잠시 다른 곳에 가야 한대. 안전하기 위해서래. 엄마가 계획이 있대. 하지만 난 무서워. 이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찾아낼까봐. 엄마는 나에게 용감해야 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보내질지도 모르겠어. 이것이 마지막 기록이었다. 민수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유진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교장 선생님은 또 누구였을까? 민수는 방을 나와 은주의 침실로 갔다. 그는 서랍과 옷장을 뒤져 더 많은 단서를 찾고자 했다. 마침내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있었다. 한 사진에는 어린 소녀와 함께 있는 젊은 은주의 모습이 있었다. 소녀는 6살쯤 되어 보였고 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유진, 6살, 2011년. 또 다른 서류는 고용 계약서였다. 은주가 대전 성심사립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했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 하단에는 이정민 교장의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는 퇴직 신청서를 발견했다. 4년 전에 날짜가 찍혀 있었다. 은주는 사유 없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서명 아래에 손으로 쓴 작은 메모가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침묵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을도인 클라프테. 민수는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된 것들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방을 나오려는 순간 민수는 문 밖에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아파트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숨을 곳을 찾아 옷장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용한 발걸음 소리. 민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누가 여기에 왔을까? 경찰 아니면 다른 누군가. 민수는 옷장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옷장 문틈 사이로 긴 머리를 한 소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이 방.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직 그대로네. 민수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걱정됐다. 소녀는 침대 쪽으로 걸어가 이불을 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그리움이 가득했다. 갑자기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화들짝 놀라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아래층에 경찰차가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안 돼. 소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재빨리 무언가를 침대 아래에 숨기고 방을 빠져나갔다. 민수는 소녀가 아파트를 떠날 때까지 몇 분 동안 더 기다렸다. 그가 옷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소녀가 무엇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침대 밑을 살폈다. 그곳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언니에게 난 아직도 네가 그리워. 9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너를 찾고 있어. 엄마는 네가 안전하다고 말했어. 하지만 난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이 교장 선생님은 아직도 여기 있어. 그는 아직도 학교의 교장이야. 엄마는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어. 그리고 우리도 민혁이와 채린이가.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것이 민혁이나 채린이가 쓴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언니를 찾고 있었다. 유진을. 민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밖에는 경찰관 2명이 건물을 순찰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성심 사립학교 앞에 있었다. 학교는 대전의 부유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이 인상적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경비원이 물었다. 기자 김민수입니다. 이정민 교장 선생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약속은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경비원은 학교 측에 연락한 후 그를 들여보냈다. 교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창문 너머로 운동장과 아이들이 보였다. 이정민 교장은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김 기자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근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윤은주 씨와 그녀의 쌍둥이 자녀들에 관한 기사를요. 이정민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아, 네, 정말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 학교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은주 씨가 몇 년 전 이곳에서 청소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민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그렇군요. 제가 모든 직원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서요. 우리 학교는 상당히 큽니다. 산채. 그녀가 갑자기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정민이 웃었다. 김 기자님, 청소 직원들은 자주 바뀝니다.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죠. 자세한 건 인사부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유진이라는 학생은 기억하시나요, 정유진? 은주 씨의 딸이요. 약 9년 전에 이 학교에 다녔을 겁니다. 이정민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정유진이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학생은 기억나지 않네요. 9년은 꽤 오래된 일이니까요. 민수는 이정민의 반응을 주시했다. 그는 명백히 동요하고 있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은주 씨의 퇴직 신청서를 볼 수 있을까요?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정민이 민수를 돌아보았다. 그의 친절한 가면이 잠시 벗겨진 것 같았다. 그건 개인 정보입니다. 김 기자님,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교묘한.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3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정민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김 기자님, 조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과거는 그냥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것이 당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요. 사무엘 존스.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것은 분명한 위협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친절한 조언입니다. 이정민이 미소 지었다. 이제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경비원이 입구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때지단네. 민수는 학교를 나오며 이정민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유진, 은주, 그리고 쌍둥이들과 관련이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대전시 문서 보관소였다. 민수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은주의 고용 기록을 요청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그는 은주의 성심학교 퇴직 신청서 4본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청서에는 4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다. 사유라는 비어 있었다. 은주의 서명 아래 아파트에서 본 것과 같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침묵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내 아이들을 위협했다. 영상은 가짜이다. 하지만 나는 증명할 수 없다. 민수는 이 메모를 여러 번 읽었다. 영상, 어떤 영상일까? 그리고 누가 은주를 위협했을까? 그는 다시 문서 보관소 직원에게 접근했다. 혹시 정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기록이 있을까요? 9년에서 11년 전 사이의 기록이요. 직원은 컴퓨터를 검색한 후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름의 기록은 없네요. 민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유진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분명했다. 일기장, 사진, 심지어 쌍둥이들의 그림까지. 그런데 왜 공식 기록에는 없는 걸까?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도를 더 했다. 혹시 성심사립학교의 학생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의 기록이요. 직원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사적인 정보입니다. 법원 명령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민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모든 증거를 벽에 붙여놓고 있었다. 은주의 사진, 쌍둥이들의 그림, 유진의 일기 내용, 퇴직 신청서, 모든 것을 연결하려고 시도했다. 갑자기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익명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는 유진에 대해 알고 있어요.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누구신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을 말해 드릴게요. 유진은 9년 전에 강제로 입양되었어요. 은주 씨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을 때요. 호지렌시다. 강제 입원이라고요. 왜요? 그녀는 이 교장을 고소하려고 했어요. 성희롱으로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이 교장은 이 지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녀를 미쳤다고 몰아갔어요. 아들한다. 그리고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유진은 입양되었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어디로요? 유진은 지금 어디 있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은주 씨가 퇴원한 후 그녀는 유진을 다시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 그녀는 유진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유진은 이미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은주 씨는 그녀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유진이 지금 돌아온 거죠? 왜 장례식에 나타난 윤은주와 쌍둥이의 비극 뒤 숨겨진 유진의 진실? 민수는 이 비밀을 파헤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